10월 10일, 10월 3주차가 될 것 같군요. 주간증 시작합니다. 2주 연속 대체 휴일로 월요일 날 휴장이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10월 12일부터 다시 이제 10월 3주차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썸네일을 인플레이션 또는 실적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8일 날 1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영향은 없었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어떤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 이슈 자체가 또 다른 개별 이슈라 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장을 흔들지라도 또 개별 기업에서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 이게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그림은 좀 봐드리겠고 우리가 잠깐 휴장을 했습니다만 금요일 미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약간 혼조가 있었습니다. 그쵸?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인데 보통 고용 지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 전에 발표되니까 뭐 어떻게 1시, 11시 전후를 보면 되겠죠. 거의 이 흐름만 놓고 보면 고용이 뭐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게 발표된 것 같진 않아요. 여기 나스닥도 보면 고용 발표하고 조금 빠졌었는데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다우지수는 잠깐 올랐다가 내렸고 또 기술주는 쭉 내렸고 그쵸? S&P 500 지수는 어차피 이제 다우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잠깐 보고 올까요? 미래에셋의 리포트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발표됐는데 이제 우리가 고용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그래서 몇만 명이 취업했느냐? 취업자 수가 19만 4천 명. 이거 형편 없어요. 왜? 예상이 47만 명이었으니까 크게 하회했습니다. 근데 미국 지표에서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이번에 발표된 게 9월 달에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인데 보통 우리가 고용 동향하게 되면 이제 하루 전날 ADP 민간 고용이 있고 매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전달 47만 건에서 툭 떨어졌죠. 쉽게 뭐해서 뭡니까? 취업을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전달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이 23만 5천 건으로 나름 쇼커가 나왔었는데 8월 달 지표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그러니까 10월 9월 초순에 발표됐겠죠. 그게 36만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 자, 이거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근데 이번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총 명수는 19만 4천 명인데 여기서 민간 고용이니까 정부를 빼면 그러니까 정부 부문 공공 부문이 되겠죠. 요게 한 12만 건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걸 오히려 더해버립니다. 더해버리면 얼추 계산적으로 30만 건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쇼크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자꾸 뭐 그런 거잖아요. 지표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그림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미천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전 좋게 나왔으면 바랬는데 생각보다 뭐 제 마음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런 그림이 있었고 조금 더 내려보면 근데 고용을 조금 더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이 발표될 때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명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치면 뭐죠? 그 주급 수당 뭐죠? 시간당 평균 임금. 우리 이제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 알바비 얼마 그거죠. 그래서 미국은 시간당 임금을 보는데 이게 올라가요. 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쉽게 말해서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명수는 줄여도 임금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나쁘게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지만은 좋게 보면은 고용의 질은 좋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뭐 광업, 건설, 제조, 레저 쪽에서 올랐다. 다만 소매나 교육 쪽에서도 예, 소매나 교육 쪽에서도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올랐다, 고용의 질은 좋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뭐 최저인세, 법인세율 이야기는 뭐 저는 여기서는 좀 뺄게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고용을 조금 더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조금 더 보면 이거 보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 그냥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명수는 19만 명. 그러니까 전달 예상치보다 많이 나빴고 8월 달보다 나빴습니다. 나빴다는 것 뭐 어떻게 보면 고용의 질이 나빴다. 에이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또 테이퍼링 이슈로 놓고 보면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실업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4.8이 나왔어요. 5.2에서. 이거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실업률이란 건 뭡니까? 분자가 실업자 수겠죠. 그죠? 실업자 수. 아니 글자들 안 쓰지네. 예, 분자가 실업자 수겠죠. 그럼 분모가 뭐겠어요? 예, 경제 고용 참가율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내가 취업자 수나 이런 거 구할 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하는 거예요.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 이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은 취업이 안 된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뽑아내는 실업률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분모가 작아지면 높아지고 분모가 커지면 작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잖아. 근데 고용 참가율이 조금 감소했다고 해요. 고용 감소율이 조금 감소했다고 했다. 그래서 실업률이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고용 참가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가하는 흐름 자체가 조금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 3.8%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취업자 수는 줄었지만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달보다 0.6%, 작년보다 4.6% 임금이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를 봤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월요일 날 마감 증시인데 다우지수를 놓고 보면 어쨌든 다우는 60일선 저항이 안고 있습니다만은 34,500선을 뚫은 상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14,150선이 중요한데 5일선을 뚫어 있습니다. 뚫어 있죠.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약간 밀렸지만은 뚫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였는데 약간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인플레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이야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3년물 국고채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금리.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달에 9월입니까? 8월입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9월인가? 금리 올렸죠. 0.75%로. 근데 지금 국고채 금리가 보면 8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7%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걸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예출금리, 대출금리. 한국을 바라본 거고. 근데 미국도 보면 여기도 잘 나와 있네요. 다행히. 글자 조금 작은데 제가 포인트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미국의 10T 노트를 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1.4% 잘 잡아주다가 지금 1.6%까지 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도 1.6%.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의 국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온 거고 연초 같은 경우는 얼추 1.7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국채물 금리는 상승 속에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부정적 요인입니다. 자, 부정적 요인인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약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그쵸? 상해 증시 마감인데 약간 나빴던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글로벌이 이제 아시아를 쭉 보면 니케이 일본 같은 경우는 1.6% 잘 올랐습니다. 근데 중국 본토는 막판에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항생 지수, 뭐 헝다와 관련이 높은 홍생이나 홍콩 쪽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조금 밀렸는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악재라면은 이 중국 산시성 뉴스 보시면 알지만 산시성에서 비가 많이 왔대요. 폭우가 와가지고 다시 지금 중국이 이 석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료 인상되고 지금 정전하고 난리잖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이번 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난주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요게 부족하니까 석탄이 부족하니까 이제 호주랑도 이제 호주와의 수입도 재개하고 석탄. 근데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들의 석탄 재개는 안 해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주변으로부터 수입도 재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필이면은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실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석탄주의 가격이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고용이 조금 부진했는데 미국이 고용이 부진했는데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는 올라버렸고, 예, 올라버렸어요. 국채금리 오르니 다른 거 오르는 거.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80달러 넘어버렸습니다. 뭐 기준으로 WTI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다음 주도 인플레이라고 잡은 게 다 이런 이유예요. 지금 유가가 여기 실시간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볼까요? 안 나오나? 금융홈에 가면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지금 요 자료는 10월 8일 기준이라 79달러 35센트인데 지금 80달러 넘었어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네, 지금 80달러 넘었습니다. 요 보면 기사 하나 나오죠. 네, 지금 어저께인데 어제 기준으로 뭐 80달러 넘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부분은 계속 인플레이션 우리를 자극을 하겠죠. 요런 게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좋았던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다 악재, 약간 부정적인 요인. 뭐 일단 부정적이죠. 부정 요인. 근데 우리가 없는 사이에 긍정 요인도 있었어요. 무조건 다 나쁜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8일날 이런 게 있었어요. 8일날 중국에서 9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9월 장중에 나왔었는데 얘가 50을 상회했던 겁니다. 네, 50을 넘었었어요. 아마 미래셀 리포트에 조금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죠. 9월달 이게 8일 자료인데 9월달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달이 46.7이었고 예상이 49.3. 기준선은 항상 이런 거는 50, 50이 기준인데 53.4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도 차이신, 즉 서비스업, 소비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소비 지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제조은 부진하지만은 요게 증가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 요인입니다. 하도 이제 악재밖에 없다 보니까 긍정 요인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유가도 올랐고 국채금리도 상승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일정을 여러분들이 되게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봤더니 요게 이제 일정입니다. 정리 잘 돼 있죠. 조금 키워드릴게요. 이번 주는 큰 그림에서는 물가예요. 그래서 참 블룸버그와 KTB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이번 주 잘 보시면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첫 주기 때문에 뭐 기술주는 많이 없어요. JP모간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 웰스파고 금융주입니다. 골드만삭스 금융주. 그다음에 항공주 델타 에어라인이 있을 거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 또 모건 스탠리 금융주, 시티그룹. 그러니까 여기 알코아는 빠져 있는데 알코아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 미국 시장의 실적은 금융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금융주 실적 발표는 사실 얘네들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이거 파산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근데 뭐죠? 포인트는 본격적으로 3Q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2일 날, 12일이면 바로 화요일 내일이 되겠군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건데 뭐 이번에 동결하지 않겠어요? 일단 선제적으로 올려놨는데 미국이 올린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 연달아 인상할 확률은 조금 낮지 않나. 어쨌든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를 이런 걸 볼 때 FMC를 볼 때 뭘 보는 거냐 하면 금리를 올리고 내린 거, 기준금리 올리고 내린 거 되게 중요한데 그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파월 의장, 한국은 현재 이주열 하는 총재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 두 가지. 그러니까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중요하겠죠. 그쵸? 뭐 앞뒤 설명이 있을 겁니다. 뭐 코로나가 어쩌고, 백신이 어쩌고, 뭐 원자재 가격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포인트는 그들의 발언에서 과연 그래서 뭐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이니 좀 기다려보는 게 타당한지 이런 포인트, 이런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실업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중국의 무역 수출 뭐 잘 나오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잘 나오면 좋아요. 유로 좀 사는 필요 없고 자 13일날 미국이 이제 정확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건 내려가야겠죠. 전달도 5.3%가 나왔어요. 여기서 YOY는 뭐냐 하면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작년 9월 대비 몇 퍼센트. 그러니까 YOY를 표시하게 되면 당연히 숫자가 높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5.3%면 되게 높은 거예요.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8월 달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때는 사실 시장이 별로 안 먹혔어요.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시장은 주목을 할 겁니다.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를 가속하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테이퍼링 어쩌고 말이 안 좋겠죠.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만큼 물가 때문에 나라 어떠 그러진 않아요. 예, 중국 원래 두 자릿수 10%짜리잖아. 미국보다 원래 지표가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 신흥국들 남미 쪽 보면 물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네. 미국. 여기 누군가 별표 잘 치주셨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 정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추석 세고 많이 빠졌잖아요. 추석 세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추석 세기 전에 추석 우리 딱 개장할 때 새벽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9월달 FMC 의사라고 있었어요. 동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난 2, 3주 동안 주식수가 박살이 난 게 결국에는 국채금리 오르고 인플레이션 어쩌고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 리세션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린플레이션 어쩌고. 도대체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한 수요일 정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약간 시장이 흔들 수는 있겠어요. 잘 나오면 인플레이션 우려의 작업, 못 나오면 안도. 근데 가장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14일 날 FMC 의사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날 금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보통 FMC 의사록 FMC 회의가 있다고 정확히 2주 있다가 발표되는데 의사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워낙 시장이 민감하잖아요. 테이퍼링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5일 날 반영될 도대체 9월 F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매파적 발언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템포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일시적이다. 하지만은 지난 9월 FMC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해서 영어 발음으로 롱텀이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롱텀, 장기간. 템포럴이는 일시적. 그러니까 시장이 좀 과민 반응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줄 거예요. 야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이런 건 잘 나와야 돼요. 예,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와 바로 관련되는 물가 지수는 조금 덜 나오고 경기와 관련되는 소매 지표 이런 거는 차라리 잘 나오는 게 나아요. 좀 덜 나오면 뭐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경기 위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위축되는 게 최악이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죠.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자, 미래에셋의 리포트를 조금 더 보면 리포트를 보려고 온 게 아니라 특징주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보는 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GM의 주가가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테슬라는 최근에 혼자 잘 가다가 조금 빠졌어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 출시가 조금 지연된다 그런 이슈였거든. 이 두 가지는 포인트 잡아보면 될 거예요. 유가 오르는 것 때문에 정유주 오르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난주도 우리나라 정시를 보면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긴 조금 어렵잖아요.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해요. 이게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15조 8천억 찍으면 뭐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현 시점에서 주가가 올리긴 좀 어려워요. 반도체 쪽이라.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일 정시에서 자동차가 되게 강했어요. 기아차도 강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과연 어떤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자동차죠. TSL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전기차예요. 그래서 시장 대비 되게 강했던 회사죠. $800까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테슬라가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도 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3월달 테슬라의 자동차 인도량이 뭐 30만 대 정도 됐다. 그러니까 다른 거 대비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 어쩌고 했는데 견조한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가 테슬라 주가가 있었고 물론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포커스 맞추지 않습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쵸? 근데 큰 그림에서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예요.
그리고 미 국가적으로 GM 같은 나라가 왜 자동차는 공장이 커요. 다른 것보다. 바이오 회사들은 공장 작아요. 생각보다. 이 송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3공장, 4공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운동하다 지나갈 때 보면 생각보다 그런 건 작아요. 자동차 공장이 커잖아. 근데 어쨌든 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주가 보십시오. 올라오죠. GM. GM 몰라? 쉐보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쉐보레. 캐딜락도 이쪽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GM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경기도 안 좋은데 GM의 주가가 움직여요. GM의 주가가 움직여요. 몇 번 강조합니다. 포드도 아마 움직일걸요? 이거 보세요. 포드의 주가도 지금 움직여요. 자동차 포드. 그럼 독일의 폭스바겐도 움직이나요? 폭스바겐은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았네. 근데 뭐죠? 지금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움직여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주가, 포드의 주가가 오르고 GM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의 자동차 회사 오르는 건 아니겠죠. 왜? 자동차는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 현대차나 이런 데 작년 강했던 거는 다른 나라보다 차량 판매 대수나 원활했기 때문이요. 지금 똑같은 제가 마지막 이벤트 드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실적을 부진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수요가 부진할 것 같아서 그래요. 생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부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우려합니다. 그건 아킬레스에 치면 기업 실적에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야. 수요가 부진해서. 근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야. 근데 뭐 수요가 부진해서. 물론 여기에는 뭐 DDR4에서 5 전환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었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할 때 가격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수요가 부족했어요. 자, 그다음 또 보면 자동차 봐봐요. 자동차 지금 실적 부진하다고 난리예요. 앞으로. 왜? 차를 못 만드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수요가 부족해? 아니야. 차는 수요가 부족해서 실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요는 많아, 견고한데 물량을 못 갖다 댔어요. 그런 거예요. 쇼티지야. 공급 이슈예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니다. 수요가 살아나는 게 빠르겠어요? 공급이 맞춰지는 게 빠르겠어요? 공급이 빠르지. 수요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살아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것은 뭐예요? 다시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생산되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반도체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뷰보다는 기아차나 현대 위아에 대한 투자뷰가 더 좋은 거죠. 제가 몇 번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 그럼 결정적으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다음 주도 시장을 견인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이 엄청 센데 셀트리온 같은 주가가 다시 장을 땡기기는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않겠어요? 이 매일경제 기사인데 셀트리온 삼행제 9월달 공매도가 2천억이 쏟아지겠다는. 물론 여기 재료에는 미국 제약회사 머커가 알약을 통해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레키나로즈는 알약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병이 생겼으니까 주사 맞는 거죠. 근데 알약과 주사약의 엄청난 편의성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근데 꼭 과연 이것 때문일까요? 머커가 알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셀트리온은 레키나로즈는 주사액이니까 빠진다? 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셀트리온이 뭐 레키나로즈의 목매입니까?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 회사 실적이야 허즈마나 이런 거 가지고 갑자기 뭐야 램시마 이거 가지고 끌고 가는 건데. 근데 공매도 이슈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 관점에 어쨌든 자동차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 조금 견조할 것이고 어쨌든 포드나 GM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기차 쪽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바이오나 대형 전기전자업종보다는 지금 LG화학의 차트입니다. 바이오나 이런 종목보다는 셀 거예요. 상대적으로 강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식은 이렇게 급락한 장이에요. 지수가. 그 누구도 여기서 다시 3,300 최소한 코스피 3,200 가기 전까지는 3,300 외치면 그건 미친 사람이야.
지금은 의미 있는 저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장세거든요. 현 시점에서 2,800을 깨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식에 돈 못 버는 사람들이야. 훈수 두는 사람. 왜? 이 양반이 정말 2,900 간다 깬다 했을 때 과연 2,900 간다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곧버스 몰빵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먹어. 그럼 거꾸로 그 사람은 내려갈 때 10년에 1년에 한 번 주는 그거 한 번 먹고 매매 안 하면 먹어. 근데 한 번 하고 또 안 할 것 같아. 계속해. 이제 지금 10%가 빠져 있단 말이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3,300 대비해서 10%. 그 포인트를 환산하게 되면 2,970이 나와요. 그럼 2,971의 포인트를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10%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코스닥은 955선이에요. 그래서 양 지수는 다음 주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3,300을 간다. 코스피 뭐 1,020을 간다. 그건 다음 문제. 중요한 거는 지난주 형성했던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그릴 거예요. 대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주도주 없이 반등을 그렸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 2차전지 아니면 네카오 정도 주목해야 됩니다. 코스닥은 똑같은 관점이에요. 어차피 2차전지 소재. 반도체는 삼성의 하이닉스는 조금 못 가도요. 나머지 반도체 쪽은 개별 재료를 갖고 있어요. SK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도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음극재 쪽, 전구체 쪽 가지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게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솔브레인이란 기업도 반도체 전해액 쪽이지만 2차전지 쪽으로 그러니까 2차전지라 모멘텀으로 가고 여기에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게 순환이 돌겠죠. 그죠? 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장을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급격한 하락세는 멈춘다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는 차트에서 이 검정색이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역배열입니다. 파란색 60, 빨간색 20, 깜장색 5일선 뒤집어져 있으니까 역배열이에요. 하락장 모양인데 이제 요 깜장선이 이렇게 돌아서는 게가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죠. 돌아서요.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장은 안 나와요. 그래서 철저히 특히나 코스피 쪽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마 자동차나 네카오나 아니면은 뭐 2차전지 대형주 쪽에서 나름대로 아웃퍼폼을 하지 않을까 보는 거고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편해요. 왜? 코스피는 삼성전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왔다 갔다 좌우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 그러면 다른 애들이 많이 올라야 돼요. 근데 코스닥은 편해요.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3%밖에 안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대신 코스닥은 투자 심리가 조금 나쁜 게 국채금리나 나스닥 움직임이 되게 변동성이 커요. 몇 시 웃는 게 오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1위 보시죠. 급격한 하락을 조금 완충시켜주는 데스켓 바운스라 할지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5일선 플랫으로 갈 확률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저는 되게 좀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먹을 게 많아요. 이런 구간이. 많은 대부분 투자가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못하고 여기서 상투자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죠. 아니야.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빠진다 싶으면 좀 지켜봐야 하는데 빠지는 속도가 조금 완화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빠지긴 빠지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시점마다 빠지면 힘 좋은 놈 사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 그때 아쉽지만은 일정 부분 패싱 매매 해야 돼요. 패싱 매매 뭔데? 리밸런싱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10월 달은 우리가 연말까지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이 주식을 놔두면 오르겠지. 에이 그러면 안 돼. 잘못하면 골로 가요. 골로 간다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한번 꺾인 주식들은 못 일어납니다. 진짜요. 개별주들은. 약간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메가ICS 이런 코로나로 한번 흥했다가 죽은 애들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죽었다 깨요. 딴 또 어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 이만할 때 이게 오겠어요. 못 와요. 대선 테마주는 안 그러겠습니까? 굳이 제가 뭐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당장 화요일이 되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지금 후보의 관련주가 아침에 좀 움직이지 않겠어요? 뭐 불복 실정을 하든 어쨌든. 하지만 한번 꺾인 종목들은 못 올라와요.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돼. 특히 연말에. 그러면 되게 찝찝합니다. 우리가 놀이를 하더라도 프로야구 지금 시즌인데 그런 게 있죠.
이길 때 이기는데 큰 점수 차를 이기다가 9회 말에 많이 몇 점 점수를 이기긴 이기는데 몇 점을 어이없이 내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다 넣어서 한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막판에 어이없이 헛발질 해가지고 2골 넣어줘봐. 분명히 이겼어. 성분이 이겼어. 3대 2로. 얼마나 찝찝해. 똑같은 일. 화낸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인플레이란 공포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항상 좀 긍정적인 관점인데 이제 국채가 어느 정도 1.6% 올라가는 것도 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해주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나치게 이제 머리만 열면 개박살 나는 장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 보면서 저를 믿고 여러분을 믿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